급속히 진행 중인 디지털 신화 시대. 하지만 편리해진 삶의 이면엔 누군가 나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06개. 이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생성형 인공지능이 최근 생활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데 내용을 학습에 AI 챗봇 학습에 쓸 거라고 분명히 고지를 한 적이 있었나요? 고지하거나 동의받은 바가 없고 이게 후손이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야 약간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의 내려받기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혁신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선 공격적인 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는 기업들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어불성설이란 이용자들. 너희 개인정보를 이렇게까지는 쓸 거야 라는 걸 적어도 제시를 해줘야 이 소비자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 사용은.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학습에 쓰인다 이렇게 되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인 거죠. TV 리포트 이슈 보니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짚어보고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모색해 봅니다.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최근에 그 중국 음란 사이트에 우리나라의 왁싱숍이라든지 산부인과 진료 장면 이런 게 그냥 떠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가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국내 가정집과 수영장, 탈의실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가 해킹당해 은밀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IP 카메라는 CCTV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기능이 훨씬 다양한 편입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우리 집 주차장 쪽을 보고 싶다. 영상을 클릭을 하면은 이 영상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화면을. 이거는 뭐 PC로도 볼 수 있고요. 원격 위치 조종이나 피촬영자와의 음성 주고받기도 가능합니다. 도둑을 쫓고 싶다. 그러면 사이렌 버튼을 딱 누르면 사이렌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해 최근 아이 키우는 집이나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입니다. 사이렌 터트려 주면서 딱 누르면 조명도 이렇게 틀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깜깜한 데가 환해지면서 이제 도둑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저가 제품의 경우 보안성이 취약합니다. 김상진 대표에 의하면 IP 카메라 해킹 중 적지 않은 수가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여기 유저네임이 뭐 어드민,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어드민, 아니면은 뭐 유저네임은 어드민, 패스워드는 뭐 1234, 뭐 123456. 여기 너무 비밀번호가 간단하게 다 노출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카메라를 샀는데 이거 유저네임이나 이런 거 동일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 중이라는 저가 IP 카메라에 모의 해킹을 시도해봤습니다. 아까 IP를 재생을 딱 눌러버리면 여기 비밀번호라고 나와요. 그 비밀번호를 다 쳐보는 거예요. 만약에 쉽게 1, 2, 3, 4, 5, 6으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OK를 딱 눌러버리면 1차 시도에선 IP 카메라에 로그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차 시도에서 이용자와 비밀번호에 06개를 동시에 입력해보았습니다. 나오잖아요. 06개.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보안 매체에 의하면
상당수의 IP 카메라 제조업체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본 비밀번호를 설정한 걸로 확인되는데요. 이용자가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자신의 사생활이 유출되는 줄도 모른 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IP 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기계가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은행 OTP식으로 OTP 카드 딱 누르면 이게 번호가 바뀌잖아요. 그것이 접속을 할 때마다 이 비밀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본인 이외에 어떠한 경우든 다른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사생활 유출의 통로로 이용되는 건 비단 IP 카메라뿐만이 아닙니다. 로봇 청소기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갑자기 거친 욕설이 나왔다는 사례. 에어프라이기와 연동된 앱 사용자가 대화를 엿듣고 이를 전송했다는 사례. 2022년 국내 아파트 40만 4천여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한 사건 등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가 남기는 데이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한 삶을 누리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이면에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걸 걱정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도 시급해졌습니다. 영화에 관심이 많은 이창민 씨, 온라인에 짧은 비평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영화의 줄거리를 확인하려는 것 같은데요. 검색을 대신하는 건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스포일러 없이 짧게 줄거리 좀 그치 글자 수 확인이나 맞춤법 검사 같이 손이 많이 가던 일들도 인공지능의 몫입니다. 맞춤법 체크라던가 혹은 글자 수 체크 이런 게 예전에는 사이트마다 다시 찾아서 들어가야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제미나이나 뭐 챗GPT 이런 거 하나만 들어가서 얘가 다 확인해 주니까는 올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에서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 곳곳에 인공지능이 스며들수록 두려운 마음도 커집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도 많아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운세를 알고 싶다면 다음 정보를 알려주세요. 생년월일 음력, 활약력, 태어난 시간, 성별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한 운세를 알려드릴게요. 입력해도 되나 모르겠네. 인공지능 모델이 제대로 학습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소비자이고 또 그들을 유혹해야 자기들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나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맞춤형 AI라는 게 궁극적으로 가는 게 또 AI 방향성으로 본다면은 그 맞춤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맞춤형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의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와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다 보니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수집과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이용자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올해 1월 애플사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부인하면서도 우리 돈 1,400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202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인공지능 챗봇의 개인정보 침해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고 사실은 작년 말에 이제 변론이 종결됐었는데 재판부께서 올해 초에 다시 변론 재개를 하셔가지고 지금 4월에 그 차회 기일이 지정돼 있고요. 2021년에 제기가 돼서 이제 한 거의 5년, 4년 가까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0년 국내 새싹 기업이 출시한 이루다는 20대 여성을 설정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이루다는 20세 여성 대학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럼 맞습니다. 20세 여대생하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아이폰의 시리니, 갤럭시의 삼성폰의 빅스비니 하는 서비스들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 이루다라는 서비스가 특히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이유는 뭡니까? 아마도 이제 그 대화체가 상당히 구어체예요. 그다음에 10대나 20대가 주로 채팅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톤 앤 매너의 방식으로 표현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됩니다. 이 챗봇이 카카오톡 대화 수십억 건을 무단으로 수집한 게 드러난 겁니다. 당시 S사가 해당 챗봇의 학습 데이터로 삼은 서비스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연애 심리 분석 앱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대화를 나누다가 와 이게 싸웠어요. 네, 싸우고 나서 맞습니다. 야 내 남자친구의 이 심리 되게 궁금하다.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나 궁금하다 맞습니다. 하면은 제가 그 카톡 내용을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내보내기를 거죠, 해서 다시. 저기다 업로드를 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차곡차곡 모아진 100억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죠.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나눈 실제 채팅 대화를 그대로 학습한 이루다는 그 덕분에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런 심리 테스트나 뭐 이런 거 주로 하시는 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이 자기가 대화했던 내역을 스스로 올렸기 때문에 그 대화를 학습했으므로 당연히 젊은 여성과 대화하는 느낌이 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집된 대화 내용이 인공지능 학습에 쓰인다는 명확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연인 간 대화를 올리면 뭐 그거를 체크해 준다고 해서 대화 전체를 올리게 해서 그걸 데이터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걸 올리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그런 챗봇 대화로 학습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방식의 정보 수집은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기업 윤리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을 알린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AI들은 먼저 예를 들어서 뭐 고어의 그림을 이제 인공지능한테 보여주면은 이게 누구 그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고어의 그림이라고 판단을 해줄 거고, 또는 크림트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건 누구 그림이라 한다면 AI는 이런 구스타프 크림트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보시면 된다면 될 것 같은데, 생성의 AI 이후의 AI라는 거는 이런 주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어의 그림과 구스타프 크림트의 그림을 섞어서 고양이를 그려줘봐 했을 때 얘는 그런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죠. 새로운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단순 텍스트를 넘어서 이미지나 음성, 동영상까지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 수집의 범위도 기존보다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앞서 시청하신 영상 중 몇몇 화면은 이슈본 제작진이 생성형 AI를 통해 정지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가공한 화면이었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는 모든 정보가 머리에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간이 저장한 머릿속에 저장한 수준 이상으로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얘도 생각을 하려면.
이 같은 추세에는 우려의 시선이 뒤따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새싹 기업이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에다 최신 흐름에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그런데 학습 데이터의 원천이 된 건 다름 아닌 머스크가 소유한 SNS였습니다. 윤여훈 씨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SNS를 초창기부터 이용했습니다. 이게 제가 트위터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태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서 운동하면서 몸이 변화하는 거를 제가 아무래도 여기가 좀 개인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를 좀 관찰해야지. 휴대폰에 그 직후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살을 빼는 과정을 SNS에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들입니다. 요게 살 빼고 나서 찍었던 사진들이고 요거는 이제 당시에 운동을 계속 했었어요. 운동하는 과정을 얼마 동안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1년 넘게 올렸었는데 그 밖에도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마다 SNS에 빠짐없이 올리면서 지극히 사적인 일상을 기록해 왔다는데요. 과정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사진들을 이제 올렸었는데 그 사진들은 여기 뭐 조금 잘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 아버지랑 좀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아까 운동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순간순간 이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트위터에 올렸었거든요. 그러나 현재 여훈 씨는 소중한 추억을 담던 이 공간을 더 이상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게시물이 없나요? 게시물 없고 팔로우도 없고 팔로워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훈 씨가 이곳을 이용하지 않게 된 건 여기에 올린 게시물들이 인공지능의 학습에 쓰인다는 걸 알고 나서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할 거다라고 영어로 돼 있었어요. 트위터에서. 공지를 트위터에서?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유저들이 번역을 해준 거를 그때 당시 저도 봤었거든요. 유저의 모든 컨텐츠는 맞아요. 보상 지불 없이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 네. 일단은 너무 당황스럽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습에 이용된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도 어떻게 쓰인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짜증난다라고 생각됩니다. X측은 지난해 11월 약관을 개정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장치 없이도 게시된 모든 콘텐츠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모델의 뒤엔 수억 명이 넘는 X 사용자들의 콘텐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X를 비롯해서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소셜 미디어를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용의 대가를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게 사업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개인 정보를 깊게 파고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돼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이용할 테니까 동의해달라라는 식으로 동의를 구해야지 이렇게 바뀔 거니까 너희들 알아둬 이런 식의 운영 방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달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개인정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항저우의 새싹 기업 딥시크사가 올해 1월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 R1은 추론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R1의 이 추론이라는 거는 추론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기납적으로 생각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기납적으로 또는 연역적으로 너가 낸 문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가 풀고 있어요라는 그 과정을 얘가 생각을 해내면서 그러다가 중간에 아차 틀렸네요. 내 추론이 틀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R1은 공개 직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한다는 우려에 직면합니다.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에선 서비스 개선이나 고도화 등을 위해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그런데 딥시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키보드 입력 습관까지 수집한 걸로 확인됩니다. 은행 계좌번호 입력을 했을 경우에 어떤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라든지 또는 개인 뭐 구글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자기 특정 계좌가 있을 때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끔 될 텐데 그 입력 패턴 같은 거를 갖고 그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꺼림칙하지만 그렇다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챗GPT는 여기 설정창에 들어가면은 여기 데이터 제어에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는 게 끄고 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짧게 말하면 옵트아웃이라는 건데 옵트아웃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활용하지 않도록 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기능인데요. 그럼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할지 말지 선택권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딥시크에는 이런 옵션이 없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예. 딥시크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동시에 제3자에게도 전송합니다. 이 경우 국내법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2021년부터 시행된 중국 데이터 보안법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법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꼭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모든 생성의 AI라는 그런 위험성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위험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또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저 같으면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걸 사용할 것 같긴 하고 하지만 조심을 할 것 같아요. 현재 개인정보위원회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 중입니다. 지난해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이 약 5개월이 걸렸으며 이번 점검은 한 개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동안의 경험 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 때 해외 인공지능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지침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금은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요 국가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촘촘하고 경직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기술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은 막으면서 공익적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들을 도입 중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우리나라의 역량을 빠르게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인재 양성, 여기에 개인정보 규범 체계를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AI의 발전이 결국 한 상쇄의 어떤 트레이드오프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거를 뭐 마냥 개인정보 때문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고 그것도 이걸 또 마냥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비식별화를 통하거나 마스킹을 통해서 데이터의 활용도를 계속 높여주게 된다면은 물론 여전히 위험성은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거를 최대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보안과 관련한 사회 문제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겁니다.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 보안 위협 체계의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을 균형을 잃지 않고 펼쳐나가야 합니다.